안녕하세요. 예, 인사는 해야 돼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해커스 종합반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예, 박수 치지 안 와도 돼. 예, 자, 일단 OT는 좀 빨리빨리 하려고. 왜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뭐 말해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들리는 게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획을 다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8개월 합격. 그런 계획 잡았지. 아담 스미스. 네, 그치. 잘못 수립했어.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 저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10,000명 이상 면담한 사람이야. 알겠죠? 떨어진 사람도 되게 많고, 그 중에서 붙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OT는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쳐갈 때쯤 수업 시간에 각각의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알려줍니다. 원가회계 시작하면 원가회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말해줄 거고, 세법 공부하면 그것도 알려줄 거고, 또 여러분들 8시간 수업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도 다 말할 테니까 OT는 오늘은 간단하게 할게요.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강의 시작한 지는 2010년 1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부터 15년 전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시킨 사람들 지금부터 전화하면 오늘 저녁까지 전화할 수 있어요. 세무사 회계사. 그러니까 그냥 믿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제 성격이 극 ISTJ 강사예요. 그래서 진짜로 회계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극 ISTJ야. 그리고 저는 극 A형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강의를 할 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사람이란 게 힘을 쏟을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공부할 때 오늘부터 힘을 쏟으면 안 돼요. 이 공부는 막판 3개월이라고.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알겠죠? 학생들이 많이 올 때까지, 그리고 1차를 합격시킬 때까지. 그래서 이게 처음 내가 해커스에 왔을 때 회계사 학원 성공하려면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4년째가 됐으니까 올해는 극 ENTFP, ENFP 강의를 가끔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형 강의를 할 때도 있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제 강사 소개는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책 앞에 제 저자 양령이 있으니까 보지 마시고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알겠죠?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학원 강사도 해봤고, 교수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국내 최대 회계법인에도 있었고, 잠시 이 책을 쓸 때 개인 개혁도 했었고, 알겠죠? 계속 강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소개 드릴 텐데, 일단 회계 원리는 다 들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거고요. 회계 원리를 안 들으시면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차변에 뭐가 잡히고 대변에 뭐가 잡히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회계 원리를 들으시 않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수업이 끝나고 제가 남아있을 테니까 그걸 해결 방법을 제가 알려줄 테니까 회계 원리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면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급회계나 정부회계나 원가관리 회계를 배울 때 어차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인문이나 기초 과목을 배우는 거고요. 저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중급회계의 내용 중에서 한 30% 정도를 커버하는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회계 원리는 중급회계를 배우는데 필요로 한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중급회계, 그리고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일단은 1차를 합격해야지 2차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조금 나중에 객관식 시간이나 이때 얘기하기로 하고, 1차에 공인회계사 시험 기준으로는요, 일단 50문제가 나오고요. 회계학이 제 과목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5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잘못 썼네. 아까 와가지고 일찍 쓰느라고 잘못 썼죠? 중급회계가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 썼는데 고급회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회계가 있고, 요 고급회계가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회계가 5문제가 출제되고,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총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25문제 나오는 거를 커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다르게 회계학이 150점이죠. 그리고 이번에 시험 제도가 25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개정이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제학이 80점으로 줄어요. 100점 중에서. 그리고 경영학이 80점으로 줄어요. 그래서 원래 550점 중에서 회계학이 150점이었어. 근데 지금은 510점 만점으로 줄고
그 중에서 150점이니까 제일 중요한 과목인 거 알겠죠? 그리고 3점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중급회계를 배울 거니까 일단 고급회계 하기 전에 한 75점 정도를 제가 커버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중급회계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울 게 뭔지 알아요? 주식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주주나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를 1년에 버는지 그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우는 게 회계학이잖아요. 그때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중급회계입니다. 물론 회계 원리도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회계는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워서 고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때문에 학교의 커리큘럼 때문에 외국에서 커리큘럼을 만들 때 과목 이름을 고급회계라고 그냥 지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또는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좀 많이 취득했을 때, 한 60% 취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급 회계라고 해서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고급 회계는 오히려 1차 시험에는요 전형적인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해보면 중급 회계 하부분을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고요. 한 8단원 정도. 그 다음에 고급 회계는 저한테 강의 들으면 오히려 쉽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그거는 한 4월 달이나 그 정도에 개강하죠. 그때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정부회계는 2007년도부터요. 원래 정부회계도 장부를 작성하긴 했는데 가계부처럼 그냥 현금의 입출금만 나오는 장부를 그렸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안 받았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했고 2009년도에 국가회계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도 받아야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져서 2012년부터 정부회계가 1차 시험만, 회계사 1차 시험만 5문제가 출제되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부회계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2차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요 정부회계 가르치시는 분이 저랑 친형처럼 지내는 15년 동안 가르쳤던, 저랑 같이 가르쳤던 김용훈 교수님인데 정부회계 처음 우리나라 도입했을 때 처음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저랑 같이. 알겠죠? 그래서 저도 원래 정부회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심심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회계는 좀 가성비가 높은 단원이니까 김용훈 교수님한테 수업 들을 때 좀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제조업도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게 되니까 매출과 매출 원가를 공시해야 되는데 상기업은 물건을 산 금액을 그냥 매출 원가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80원이면 80원. 근데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투입해서 물건을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급여랑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제품의 취득 원가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그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만 강의하는데도 한 제 생각에 48시간에서 40시간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것도 공시하는 것도 재무회계 분야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면 저만 만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강연태 선생님이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총 5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0점인데 저한테 일단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중급회계 한 75점을 제가 커버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인데 일단은 제가 1월 강의는 공인회계사 기본반에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세무사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세무사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답변 드리니까 이번에 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세무사 강의를 찍었는데 세무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세무사 2차 시험이 여러분들 요즘에 회계사 2차 시험처럼 좀 어려워지고 있고 응시생이 많아져가지고 1차 시험이 옛날에 비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동차를 하기는 세무사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 생각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회계사 강의를 요 정도 하면 세무사 강의에서 빠지는 내용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이 책에서 보론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세무사한테 필요 없는 내용은 듣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 세무사 강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회계사 공부를 하는데 이 시험이 어렵잖아요. 근데 뭐라도 하나 붙으면 일단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 세무사라도 붙으면. 그리고 나서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가르친 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을
두 번 떨어졌어. 1차를. 근데 한 번 떨어졌을 때 세무사 1차를 그냥 심심해서 쳤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2차를 한 번 떨어졌어. 그리고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번 떨어져갖고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세무사 2차를 붙었는데, 세무사 2차를 붙을 때 회계약 1, 2부, 특히 1부인데 원가회계랑 재무회계 저하고 강경태 선생님한테 들어서 100점 맞아갖고 붙었습니다. 알겠죠? 세법학은 원재훈 회계사한테 들었는데, 그 학생은 원재훈 회계사 잘 가르쳐요. 세법학 1타 강사인데 그 학생은 우리 때문에 붙었어. 세법학은 간신히 40점 넘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전하잖아. 그리고 지금 회계사 공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1월 1일 날 전화 왔어요. 꼭 붙어가지고 2차 강의 들으러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놓으면 좋아. 그래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부회계는 안 나옵니다. 땡큐. 알겠죠? 그 다음에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원래 25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가 빠졌어요. 뺏겼어요. 뭐 강력태 선생님한테. 24문제가 나오고요. 중급회계가 23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회계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급회계는 1차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급회계 내용은 회계사 공부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97%가 동일해요. 2016년까지는 달랐어요. 세무사 응시생이 그때는 한 7, 8천 명 됐거든요. 그래서 응시생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상당히 쉽게 냈어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는 아이들이 요것만 공부해도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세무사 응시생이 1년에 17,000명이에요. 전문직 붐이 일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세무사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의 7문제가 공인회계사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알겠죠?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알겠죠? 서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고, 제가 공부할 때 이 온라인을 드신 분들 이 5%는 그 보론 강의할 때 요거는 세무사 수험생은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해봤자 4시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공부 방법은 일단 예습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한 달 반 정도는 괜찮을 거야. 4시간밖에 수업이 없으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8시간 수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는 것도 없잖아. 그래서 예습하면 여러분들 블랙홀로 빠지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수업 듣고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수업을 들을 때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진짜 힘들어야 돼요. 특히 내 강의는 집중적으로 막 강의하고요. 계속 반복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은 애들은 4시간 강의하면 많이 힘들다 그래. 그렇게 힘들게 집중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복습 시간이 많이 줄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발 좀 잘 자고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야지 복습 시간이 줍니다.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항상 수업을 듣고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을 하셔야지 가장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가르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합격하는 애들 보면 한 30분 이내로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강의를 할 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은 한 2시간 걸리는 단원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날 배우는 거 그날 복습하시고, 항상 이 종합반을 들을 때 그날 8시간 수업을 하든 4시간 수업을 하든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는 스케줄로 공부를 하셔야지 12개월 만에 1차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험에 경제학, 그리고 회계학, 그리고 세법은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무관리까지. 그래서 계산기를 좀 가지고 오셔야 돼. 회계원리 들으신 분들이니까 다 샀죠? 근데 만약에 안 산 사람 있으면, 제가 이 회사랑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닌데 카시오 14자리를 사세요. 이 14자리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법인에 가도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조단이기 때문에 12자리를 사시면 실무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자리 사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회계원리 저한테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계산기로만 푸는 법도 알려주죠. 그래서 계산기로 푸는 방법 알려줄 때 그냥 같이 안 할라 그래. 그러면 시험장에서 같이 못 풀어요. 1초 만에 푸는 법 알려주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고, 회계원리 때 풀어보고, 중급회계 때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 때 풀어보면 시험장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5초나 10초 안에 풀 수 있으니까 계산기는 꼭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안 써줬는데, 결석과 지각은 하지 마세요. 18개월 합격하는 학생 중에서 제가 결석과 지각을 하는 학생 중에서 합격하는 학생은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알겠죠? 그래서 제 얼굴을 많이 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머리가 좋아. 그래서 집에 가서 뭐 2배속으로 듣고 가끔 학교에 안 나오고 그렇게 붙는 사람이 있겠지. 진짜 머리가 좋으면. 그렇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최연소 학생도 2명이나 배출했거든요. 회계사. 세무사도 3명이나 배출했어요. 15년 동안. 최연소. 근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까지 세무사나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빨리 붙었으니까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은 하루에 14시간, 12시간씩 1년 반을 공부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번아웃 돼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막상 가거나 내가 개업했을 때 내가 지쳐 있어. 그러니까 회계법인과 세무사 개업했을 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4대 회계법인 포기하고 로컬에 가 있거나 다른 회계법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우리가 이 전문직으로 사는 거는 그냥 평생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게 결속과 지각 안 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게 제가 뭐 지식이 많다, 그런 것도 배우면 좋겠지만 딱 한 가지만 배울 게 있어요. 저는 이 학원에 와서 한 번도 9시 정각에 강의를 시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뭔가 있어도 회계원리 배울 때 누군가에게 제가 비형 독감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옮았어. 면담하다가. 그래도 저 강의 계속 9시에 했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재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해커스 IFRS 기본정 중국회계 상이고요. 원래 이게 4판이에요. 4판. 그래서 이번에 좀 개정을 했어요. 자, 2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뀝니다. 특히 작년 회계사 2차 시험과 1차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도 어려울 거라고는 판단 못 하는 거야. 어떤 교수님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책에 없고 막 기준서에 부록에 있는 문장들이 한두 문장 출제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기준이 개정된 부분이 좀 있어요. 크게는 아니고 자잘하게 한두 개가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반영했고요. 제가 이 책을 12월 달에 냈는데 시중에 있는 강사 중에서 제일 빨리 냈습니다. 원래 좀 빨라요, 제가.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번 책 쓸 때 한 번도 놓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개정된 내용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책 가지고 강의할게요. 1판부터 4판까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제가 혼을 담아서 쓴 책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책들과 제가 다른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다른 책들은 그냥 본문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회계학은 계산 문제를 다루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준서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과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 뭐 OX 문제가 있고, 1차 대비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 그리고 2차 대비하기 위해서 주관식 문제로 돼 있는데, 제 책은 다른 책과 좀 다른 게 어떤 한 절이 있으면, 한 내용에 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포인트로 다 요약해 놨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시험에 나올 것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잘 들으세요. 제발 제가 밑줄 쳐준 거하고 포인트 읽고 예제만 풀지 마세요. 처음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봐야지 문제가 읽혀요. 국어 실력이 느는 거야. 여러분들 국어 실력 없어요. 알겠죠? 우리 때랑 달라. 여러분들, 저희가 공부할 때랑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랑 달라. 여러분들은 그냥 강의만 듣고 언제나 공부한 사람들이야. 수능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읽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 한번 읽을 때는 본문 읽고 포인트 읽고 예제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시험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죠? 그럼 제가 본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문장들을 밑줄 쳐준 게 있습니다. 그럼 밑줄만 읽고 포인트 읽고 예제 읽으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 바닥에서는 그냥 기본서 3회독, 객관식 3회독, 2차 3회독 하면 붙는다고 해요. 사람이라면. 알겠죠? 이해를 그냥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제 책은 좋은 점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포인트에 있으니까 한 번 읽을 때 2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회독을 하면 6회독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많이 본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제 책의 장점은 요거 하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최소한으로 공부하실 거는 이제 본문부터 예제까지 푸는 거는 제가 복습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복습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 예, 근데 요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 중에서 내용은 어려운데 스킬을 알고 있으면 좀 시간 안에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 중에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근데 중급회계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예제만 풀어도 객관식 문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풀어줘요. 단원당 한두 문제만 풀어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고급회계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만 강의하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고급회계는 연결과 뭐냐? 관계기업 투자는 전부 다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줬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고급이 강해야지 1, 2차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까지는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패스를 듣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단과로 미리 듣고 오신 분들도 있죠? 네, 보통 우리 학원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걸리시는 분들은 본문부터 주관식 문제까지 다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릴 거는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낼 거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시험은 다독이 중요한 거예요. 다독. 알겠죠? 70점만 넘으면 붙어요. 50문제 중에서 105점만 맞으면 붙는 시험이야.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를 1회독 할 거다. 그러면 차라리 본문 포인트 예제를 3회독하고 객관식으로 오시는 게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취사 선택에 따라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방법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 회계사 시험은요. 35문제가 재무회계에서 나오니까 제가 강의하는 분야죠. 그 중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요걸 이론형 문제, 다른 말로 말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8문제에서 11문제가 나옵니다. 말문제가 11문제 나오면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껴지고 말문제가 8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져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한 8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20초 만에 한 문제씩 풀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러면 계산형 문제를 푸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론형 문제, 세무사 회계사 문제 15년 동안의 기출문제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쳐줄 때 이 문장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꼬아 나오는지 틀린 문장으로 내는지까지 다 설명해요. 알겠죠? 그래서 밑줄 쳐주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면 다른 강사들보다 이론형 문제가 좀 강합니다. 합격수기 읽어보면 아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점 맞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이론형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 문제는 좀 달라요. 계산형 문제는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예제를 풀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기를 해주고 예제를 풀어줘요. 근데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니까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분계라는 말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말 회계 처리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회계 처리로 1분 48초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습니다. 시간 안에.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킬을 가르쳐줘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작년까지는 올해까지구나. 이제 올해 2월 달에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150점 만점에 50문제인데 저기 보이시죠? 80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부터는 90분을 줘요. 90분을 주면 보통 수석하는 학생이 한 44개 정도 풀면 진짜 잘했다고 하거든요. 시험장에서 다 못 풀어요. 회계학은 시험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90분을 주니까 한 3, 4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회계사 시험에서 재무회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10분을 더 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평균 성적이 오를 것 같냐?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 옛날에 1분에 한 문제였는데 1분 36초에 한 문제로 이제 문제를 바꾸면서 문제를 길게 내고 문제 더 어렵게 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성적은 비슷할 거야. 알겠지? 푸는 것도 비슷할 거고. 그래서 1분 48초에 한 문제로 시간은 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계 처리해서 풀면 1차 시험에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강사들은 모두 다 스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림도 가르쳐 주고요. 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산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요. 뭐 사채나 리스 같은 건 또 산식으로 풀어요. 현금흐름표 같은 거는. 그리고 저는 계산기로만 푸는 법도 알려줍니다. 알겠죠? 계산기 신공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문제를 많이 있다 보면요. 암산으로 푸는 법도 알려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기본 강의 때 어차피 1, 2차를 동시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부터 해줘요. 옛날엔 이걸 다 객관식 때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는 회계 처리로 내공을 좀 높이고. 근데 그러면 또 객관식 때 안 들려. 알겠죠? 그래서 다 보여는 줍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실 때 이걸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에 스킬을 쓸 수 있는 시험 문제도 있고요. 교수님들은 회계 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스킬을 쓰지 않고 못 풀게 만드는 문제를 1년에 4문제씩 내요.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 풀어보면 알아. 알겠죠? 그럼 그때는 회계 처리를 해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응용을 못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꼭 회계 처리 하시고 스킬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요거는 2회독 할 때까지. 그리고 3회독 정도 되면 회계 처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머릿속에 회계 처리랑 그림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3회독 할 때부터는 스킬로 풀고 좀 중요한 부분들은 회계 처리도 해보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아까 아담 스미스 18개월 만에 합격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 6개월 동안 우리 기본 종합반이 일단 열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객관식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12개월 만에 1차를 합격시킨 학생들은 이 바쁜 와중에 이 기본 강의들은 이 중급 회계를 한 3회독 정도 한 학생들이 알겠죠? 요거를 18개월 만에 붙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무회계 끝나고 뭐 세법 공부하거나 경영학 공부할 때 재무회계 책들은 수불석권 하셔야 돼요. 18개월 만에 붙고 싶은 사람들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다 풉니까? 그러면 책에 분계가 나와 있는 문제도 있고요. 너무 쉬운 것들은 제가 공식화 시켜서 답을 작성한 게 이제 객관식 문제들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몰라. 그러면 이 공식을 자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럼 이해가 안 가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해보고 그 분계를 해본 다음에 공식의 해설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머리가 좋고 그래서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2과목만 제외하고요. 경제학과 재무관리는 약간의 수학적 감각과 머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과목이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랑 세법 있죠? 이거는 그냥 연습장 분량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비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 배웠던 학생 중에서 1등 하는 학생이 서울연고대 학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연습장 분량에 성적이 비례한다. 자, 여기까지 OT 할게요. 그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올해는 학생들이 많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 회계원리 책이 3년 됐는데 역주행한 거 봤지, 석준아? 네이버에서 1등까지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책은 새로 나온 거니까 이건 정주행해야 돼. 그래서 역주행하니까 여러분 역주행하면 생각나는 걸그룹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걸그룹도 모른다. 브레이브걸스라고 알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그 롤리라고 그 노래로 성공했잖아. 난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합격하면 제가 롤리 춤추겠습니다. 2차 강의 시작할 때 괜히 얘기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챕터 1에 2페이지 펼게요. 자, 1장은 안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험은 재무회계 일반론은 IFRS가 도입됐을 때 그 첫 해만, 교수님들도 IFRS 도입될 때 기준서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던 거를 한 2문제 나오고 지금 나머지 14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문장 중에서 회계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회계 내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보면 어쨌든 기출문제들은 다 복원돼 있죠? 그럼 여기서 2문제 나왔던 거 여기서 제가 정답을 알려주면 한 2초 만에 2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 강의만 들으면. 그러면 책을 빨리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목적으로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요거는 오늘 공부하고 오늘 한번 복습하고 이회독은 안 하는 거예요. 저 말 믿으세요. 다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회독 할 때부터는 2장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객관식 시간에도. 객관식 시간에도 제가 그럴 거예요. 알겠죠? 제 강의 들으면 무조건 맞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재무회계 일반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고요. 그냥 회계 이론 배우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원리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요. 예, 지금 배우는 내용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습할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가 회계를 배우는데 회계의 뜻이 뭔지, 회계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라는 게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회계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를 분류하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 기준을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도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를 다 들어보고 저는 강의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필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관련된 내용 한번 들었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걸 밑줄형 문제로, 이론형 문제로 나오는 거 밑줄 쳐주고요. 그런 다음에 칠판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때 이 필기한 내용이 책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기를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필기할 필요가 있는 게 조금 있어요. 한 5페이지 정도. 알겠지?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림으로 푸는데 이 책에 집어넣으면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책이 지저분해서 제가 넣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 가르칠 때 제가 A4지 5장만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그것만 그려놓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필기하지 마시고 필기를 하고 뭐 요약서를 만들겠다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객관식 시간에 제가 멋있게 만들어 놓은 요약서가 있어요. 알겠죠? 그 혼을 담아서 진짜 만들었어요. 올해 거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제가 그거 만들다가 쓰러졌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자고 8시간 강의하고 4시간 강의하고 8시간 강의하고 4시간 하다가 제가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갔거든요.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중국회계 책도 1등이 될 것 같아. 쓰러지니까 책이 잘 팔리네. 같이 열심히 사니까. 그러니까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객관식 시간 할 때 여러분 다 까먹고 오기 때문에 그 책에다가 다시 다 밑줄 쳐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책으로 그냥 1, 2차 공부하면 되니까 저를 믿으시고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수업만 들으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회계의 정의 나와 있는데요. 회계는 여러분들 어떤 회사라 그랬죠? 요즘 회사들이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2명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뭐라고 하죠? 채권자. 그리고 돈을 직접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학생, 아담 스미스, 주식 있어? 그러면 너 주식 살 때 재무제표 봤어? 그냥 그 주식을 살 때 그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현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겠지? 넌 안 받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이 유용한 정보는 일단 이 외부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는 기업 내부에 없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겠지.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보여주게 돼요. 그걸 회계할 때 배울 때는 뭐라고 불러요?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이 바닥에서는 재무제표를 다 약사 씁니다. Financial Statement라고. 그래서 FS를 보여주는 걸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에서는 다 주식회사겠지.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기업만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를 다른 말로 영리회계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죠. 학교는 돈 버는 업체예요? 아니면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이 비영리법인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알겠죠? 그 회계를 우리가 비영리회계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비영리회계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USCPA를 보면 그거는 시험 범위에 추가되는데 그리고 정부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걸 정부회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실체들을 한꺼번에 어려운 말을 만들었어 교수님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해요. 다 배운 거죠? 네. 근데 이 정보 이용자를 이제 나누는 거야. 이 정보 이용자를 크게 나누면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과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랑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 거죠. 그럼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은 돈을 회사에 꿔준 사람, 채권자, 그리고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 주주를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주와 채권자라는 말을 바꿔놨어. 네, 이번에 기준서가 바뀌면서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와 그리고 그 밖에 채권자로 바꿔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배운 실력으로 보시면 그냥 주주라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용어는 여러분들한테 장난은 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2장에서 배우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읽혀. 그래서 제가 BS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책에 있으니까 필기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BS를 그릴 때는 차변에는 자산을 쓴다 그랬어요. 회계학의 철학이죠. 재무상태표 등식.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쓴다 그랬어요. 그럼 재무제표에 대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채권자에게 자금을 조달했던 것은 부채,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했던 것은 자본.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얘 주주, 얘 채권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쪼개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부채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부채는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는 뭘 써요? 차입금이라고 쓰죠. 그러면 이 차입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야. 보통 은행이에요. 그럼 이 은행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돈을 대여한 사람이니까 대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그냥 돈을 빌려줍니까? 그 회사에 현금이 있고 이익이 나는지를 확인해요. 이익이 나는지 확인하죠? 다른 말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러면 무슨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여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겠네. 근데 돈을 빌리지 않고도 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채무는 우리가 뭘 씁니까? 매입채무. 그리고 상품 이외의 자산,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뭘 쓰죠? 미지급금. 그러면 요 외부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은 채권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빌려준 건 아니죠. 근데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용어를 바꿔놓은 거야. 뭐라고 바꿔놨냐면 그 밖에 채권자로 바꿔놓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죠.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보는 거야? 대여한 건 아니고 신용을 제공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재무제표를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투자를 하겠지. 그럼 주주들은 주식을 발행했을 때 보통 여기다가 현금 쓰고 자본금 쓰고 주발초를 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납입자본이라고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주식은 한 주당 의결권이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주식을 이번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분상품. 그래서 요 책의 기준서를 읽다 보면은 지분상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분상품을 납입자본이라고 했을 때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을 옛날에 투자자라고 불렀다고.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한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채무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사채. 근데 이걸 부채로 회계 처리할 때는 계정 과목을 회자를 빼죠. 그래서 사채라고 회계 처리해요. 그때 옛날에는 이 사채를 뭐라고 그랬냐면 채권자라고 했었어. 알겠지? 근데 이 사채는 다른 말로 채무상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채무상품도 사실 원리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번 기준서가 요거 두 개를 투자자라고 만들어 놨다. 알겠죠?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질문, 이 투자자는 왜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죠? 기업의 이익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돼요? 보유해야 돼요? 보유해야죠. 그리고 이익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매도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주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익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매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수, 매도, 보유의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겠네.
예, 그래서 요게 잘 안 읽히는 문장이라서 제가 옛날부터 요 BS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용어가 바뀐 건 2019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면 1교시에 할 내용들은 일단 이론 정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책 정리를 잠깐만 해볼게요. 1-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회계의 정의는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회계의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기까지. 됐죠? 그럼 정보 이용자가 뭐 할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아까는 제가 그냥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미국의 정보회계학회라는 정의를 그냥 제가 컨트롤 C에서 붙였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나오죠. 식별, 측정, 전달. 됐죠? 그럼 식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무제표에 그 사건을 분개할지 회계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야. 그럼 우리 회계원리 배우잖아요. 그럼 회계원리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거래를 식별하잖아. 그래서 거래가 해당되면 분개를 하는 거고 거래가 아니면 분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식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워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거래에 해당하면 인식을 하죠. 그리고 단순한 계약, 담보 제공 같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건은 분개를 안 하지. 그걸 식별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식별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분개를 할 때 이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회계학은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니까 이 금액이 100원인지 90원인지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요 자산부채 자본에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번 주 이내로 배우겠네. 알겠죠? 네, 그래서 원래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고 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회계 원리에서는 안 배웠어요. 근데 이런 건 기억나요?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억나니 석준아? 회계 원리 때? 그래서 사용 목적의 자산이면 팔 거 아니니까 원가로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매도 목적의 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거다. 알겠죠? 네, 그렇게 측정이 될 거야 나중에. 그리고 전달은 제공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만 설명할게. 우리가 회계 정보 이용자를 나눌 때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과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에 채권자를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계의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요 아닌 사람들은 다 기타의 정보 이용자 아니면 그 밖의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예, 왜 이 사람들을 회계의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봐봐 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죠. 직접적 간접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의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림이 1-1 그림. 거기에 주요 정보 이용자에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가 있죠? 그럼 그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는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의 정보 이용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와 규제기관, 경영자, 종업원, 일반 대중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3페이지에서 꼭 공부할 거는 양가로 1번은 공부해야 돼요. 양가로 1번은 요 양가로 1번은 2장에 실제 기준서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장을 제가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2번 읽으면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아까는 그냥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라고 했죠. 네, 근데 여기 앞에 현재 및 잠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주식을 팔지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재무제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보고 투자해야지. 알겠죠? 이익이 오를 것 같으면 주식 투자하고 이익이 내릴 것 같으면 주식 투자 안 해야지. 아담 스미스, 너 어떤 주식 갖고 있어? 한 개만 대봐. 카카오. 너 재무제표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그냥 신문 보고 투자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잠재적으로 앞으로 주식을 살 사람도 재무제표 봐야 된다. 그래서 잠재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등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보세요. 요 투자자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투자자죠. 그럼 재무제표 볼 때 뭐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할지 매도할지 보유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본다 그랬죠? 이미 설명드린 거고 그냥 안 읽히는 문장이라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그럼 이건 차입금으로 돈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의사결정 하는 거야? 대여 의사결정. 뒤에 보세요. 대여. 동그라미 쳐놓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직접 돈을 꿔준 건 아니지만 신용을 제공한 거죠.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 기타 형태의 신용의 제공. 됐죠? 이제 읽히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는 왜 보는 거야? 이 세 사람은 결국은 원금과 이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문장은 2장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그림 1-2가 있죠? 필기하지 말라고 요거 그대로 필기해 놨습니다. 됐죠? 네, 제 책 보시면 언젠간 나온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볼게요. 정부와 규제기관. 정부와 규제기관도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봅니다. 네, 시험엔 안 나오는 거니까 빨리 넘어갈 거야.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 같은 개정 과목이 있어. 정부가 돈을 버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세입이라고 해요.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비용은 세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입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 세금에서 돈을 벌어요. 한 95%는. 그리고 나머지 5%는 벌과금에서 돈을 벌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과속을 하고 그러면 돈을 벌잖아. 근데 그 세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세 가지가 원재운회계사가 가르치는 3대 세법이라고 해. 첫 번째는 법인이 내는 세금. 그걸 법인소득세라고 해. 근데 이 바닥에서는 법인세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개인도 세금을 냅니다. 원래는 개인소득세인데 이 바닥에서는 소득세라고 해. 그건 안 봐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커피를 산 사람이 너 있다. 예, 우리 코트라. 그래서 커피를 사면 5,500원이면 5,000원은 물건값이고 500원은 부가가치 세금을 내죠. 그래서 그걸 3대 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인세를 내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법인이 당기순이익을 벌어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에 세율 곱한 것만큼 저 9%로 떨어진 거 알거든요. 최저세율. 근데 그냥 10%라고 할게. 그러면 요게 100억이면 세금을 10억만큼 벌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부도 지출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짜야 되거든. 그럼 예산을 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재무제표를 보게 돼요. 세금 얻는 목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도 기업을 운영합니다. 요 기업을 뭐라고 하냐면 공기업이라고 해요. 뭐 도로공사 아니면 지하철공사 이런 기업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 그럼 물가가 전 세계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었다. 그럼 코로나 때 돈을 2.5배 풀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요금이 다 2,500원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냥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적으로 원래 제가 여기 타고 다닐 때 기본 요금이 1,250원이었는데 200원씩만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공사 적자 나가지고 공채 발행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런 공공요금을 채점할 때 지하철 공사가 너무 적자가 나면 문제가 되죠? 그때 재무제표 확인하겠네. 예, 그리고 한전도 지금 적자가 나는데 정부에서 국공채 발행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확인한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경영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있죠? 그리고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경영자입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왜 재무제표를 보는 걸까요? 자기가 경영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기업들은 사업부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부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부들을 하고 있죠. 문어발식 경영을 다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요.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백색가전 사업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실무에 가면 우리가 이 재무회계나
중급회계나 회계원리 배울 때는 기업 전체의 수익 금액만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는데 기업 내부에 가면 사업부별로 손익계산서가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거 3개를 합쳐서 공시를 하거든.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받은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주주로부터 받았어. 그럼 어디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반도체 사업부에 많이 투자해야겠죠? 네, 그런 뭘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됐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못 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사장 잘리면 돼요. 반도체 사업부의 사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됐죠? 그리고 성과급을 주겠죠? 그래서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봅니다. 경영자는. 그런데 요 경영자가 보는 재무제표는요. 알겠죠? 기업 내부의 재무제표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분류하면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외부에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공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일정한 원칙으로 만들어요. 그 원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 원칙. 그리고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채택한 거야? 이 갭 중에서 IFRS. 국제회계기준.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외부에 의한 회계를,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은 로우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예, 증빙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뽑으면 분계 내용 다 알고 있어. 로우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표준화된 수단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년 손익이 얼마인지 경영자가 물어보면 그냥 대답으로 해도 돼요. 구두로. 아니면 PPT로 설명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리회계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의 분류는 뭘로 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분야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재무회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강여태 선생님한테 배울 거예요. 네,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면요 짜증만 나. 알겠지? 그래서 관리회계를 들을 때 우리 강연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강연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렇지?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야. 그리고 재무회계를 들을 때는 주주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듣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영자는 계획, 통제,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종업원이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줄 하나도 안 쳐줄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녀? 근데 재무제표를 왜 볼까요? 적자 나는 회사 너 다닐래? 아니지. 월급 안 주는데. 그래서 입사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보겠지. 두 번째,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 그럼 퇴직해야 되지. 퇴직 의사결정할 때 재무제표 보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요즘에는 다 연봉제이기 때문에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올해 기업이 많이 이익을 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임금 협상할 때 재무제표 보고 많이 올려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적자가 났을 때는 참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봅니다. 알겠죠? 입사, 퇴직,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은 여러분들 재무제표 왜 봐요?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어쩌다가 한 번씩 재무제표 본다고 한다면 그냥 공부한 거 확인하는 거지. 내가 회계학 공부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그래도 강의를 하는데 실제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로 강의를 해야지 되니까 매년 말 재무제표 업데이트 된 거 보고 요즘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60조다. 어떨 때는 430조다. 어떨 때는 200조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재무제표 보거든요. 그냥 논문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 됐죠? 그 중에서 하나만. 자, 그래서 이 모든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야?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그래서 이들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해요. 요 용어가 2장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밑줄 한번 칠게요. 파란색 글씨. 자,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 알아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특수 목적. 알겠죠? 예, 여러분들도 특수 목적 보고서를 나중에 회계사가 되면 그리거든요. 뭐 국가에서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요 양식에다가 당기순이익 집어넣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받아. 알겠죠? 회계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감사 말고도 되게 많아요. 알겠지? 예.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야. 재무보고는 일반 사람들, 주주나 채권자가 다 봐야 되니까 특수 목적 보고서가 아니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의 분류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요 필기죠. 제 필기는 언젠가 나온다 그랬어. 괜히 필기했지. 그 다음에 회계의 분류가 만연체로 제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써놨습니다. 근데 회계의 분류 중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이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알겠죠? 그래서 심심할 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에 회계의 분류에 포인트로 제가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회계가 재무회계랑 우리가 관리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읽어볼 필요가 있어. 포인트만. 그래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별표 쳐놓고 그건 읽어보자. 지금 설명할게요. 자, 우리 재무회계는 관리회계는 뭘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기업의 정보 이용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재무회계.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용어를 바꿔놨다 그랬잖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예요. 이 말. 알겠지?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라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회계의 정의에다가 뭐만 붙인 거야? 외부만. 알겠죠? 그러면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있는데 기업 외부에 있으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제공하는 수단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거죠. 근데 이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기업 경영자가 만든 방법으로 그냥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 그럼 경영자는 어떠한 유인이 있습니까? 가능한 한 이익을 높이고 싶은 유인. 이 이익 조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계사들이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이익에 화장한다 그래서 분식회계.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산의 증감면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 방법을 뭐라고 한다? 회계 원칙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 안타까운 얘기지만 재무회계의 고유 한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이죠? 지금은 아니고 7월 1일 날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장기업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러면 X1년 7월 1일 날 주식에 투자할 때 X0년 말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게 돼.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인 정보예요. 재무회계의 고유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시기는 정기보고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그린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회계월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상장기업들은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재무제표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중간 재무보고라고 해요. 그때까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24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바닥에서는 외감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 알겠죠? 이 법률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감법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원래 이게 2차의 회계감사에 한 10점 정도로 출제되는 범위였어. 이게 공인회계사가 주식회사 외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타내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상법에 들어가게 됐지? 그래서 어음수표법이 빠지고 요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이 출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1차에 이제 공부하게 돼요. 외감법. 조금 있다가 외감법을 한번 다시 볼 거야. 그 다음에 관리회계 볼게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을 위한 회계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경영자. 근데 경영자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일정한 원칙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경영자가 너한테 내년 손익을 물어봤어. 그럼 구두로 대답해도 되고 아니면 PPT로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 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나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배운 어떤 모형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고 C라는 기업이 있으면 관리회계 시스템은 셋 다 달라요.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보고 방법은 재무제표로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두로 해도 되고 PPT로 해도 된다. 그런 다음에 재무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입니다. 물론 과거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영자는 지금 단기 손익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 이미 재무제표를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다음 달 손익 얼마가 될지 물어봅니다.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수시보고예요. 1년에 한 번 만들 필요가 없어요. 경영자가 질문할 때마다 보고해야 돼. 그래서 수시보고.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차피 강석태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다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예.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1교시에 배운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이론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밑줄 쳐줬습니다. 필요한 문장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쉬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회계의 정의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를 분류하면 정보 이용자로 나온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이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회계는 재무제표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이건 경영진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통 계획, 통제,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관리회계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강력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거야. 정보 이용자로 나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제가 안 읽히는 문장이라서 그냥 보여준 거지. 이거 갖고 장난도 안 칩니다. 그러나 1교시에 배우는 것 중에서 2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기준서 문장이 있어. 개념책에. 요건 알아야 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는 알겠죠?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요. 뭐 때문에?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들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여자는 뭐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봐야 돼요? 대여 의사결정. 그 밖에 채권자는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봅니다. 그럼 그 두 사람,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결국 뭐를 회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야. 원리금의 회수. 이 문장을 오늘 다시 볼 거야.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OT를 빨리 하려고 미리 써놨는데 한 10분 정도 강의를 더 했네. 일단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